Hello everyone. Yeah. Thank you for listening to my podcast. 차도남의 영어 어때? 제 4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장애인 복지관도 없고 스타벅스도 없고 개봉관도 없는 도봉구에서 만드는 영화 팟캐스트 차도남의 영어 어때 4회가 시작됐습니다. 막시무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내 사랑 모니카, 말해보세요. 우리마을 미디어 교실 공개 방송이 열린다는데 어디서 볼 수 있죠? 그거 12월 7일 오후 5시 도봉 어린이 문화정보센터 3층에서 열려요. 어떻게 갈 수 있죠? 내 가슴이 뜨거워. 검색하면 돼요. 우리 그날 밤 거기서 뭐 하죠? 내 사랑, 벌써부터 흥분돼요. 우리 그날 공개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놀아봐요. 뜨겁게. 좋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돌아가면서 한번 또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전 세계 9개국 그렇죠. 시즌 1은 12개국이었는데 좀만 더 분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도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소금사막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민호입니다. 네, 다들 오늘 상태들이 다 메롱이신 것 같아요. 네, 메롱. 우리 소금사막님 갑자기 급 다이어트로 한 주에 몇 킬로요? 네, 7kg 빠졌어요. 이야, 와. 7킬로. 얼굴에 헬스케졌고 나서 턱선으로 뭐 진짜. 예, 지난주랑 정말 달라 보이세요. 레알 차도남. 죽겠어요. 힘들어서 죽겠어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아도니스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요. 네. 오늘 새벽 5시까지 영상 편집을 하고 아직까지 유튜브에 안 올라갔더라고. 2.8기가 정도였는데. 거기가 좀 문제가 있다. 저 라인이. 그쵸, 무선 인터넷으로 올려서 그런가. 그렇지. 아니요, 그 노트북 화면 보기가 작동되잖아요. 네. 그때 또 안 올라가나 봐요. 파일 전송이 안 되나. 그렇지 않을 텐데. 그래요? 네. 아무튼 그럼 2.8기가면 몇 시간짜리예요? 11분. 근데 그렇게 나오대요. 완전 뭐 풀 HD 화면으로 올리는. 그렇죠. 풀 HD 급으로 네. 뽑았나? 그럼 잠 못 주무셨어요?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자서 또 나왔는데 우와. 중간에 좀 잘라 그러다가 못 자가지고 지금 약간 많이 메롱? 네. 해롱. 그래서 얘기하다가 잘 수 있지 않을까. 네. 제가 그래서 커피를 사갖고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네. 우리 소금사막님은 다이어트 완전 훈남되셨어. 몰라 뵀어요. 네, 멋지세요, 되게. 야, 완전 젊으셨어. 나도 다이어트나 해볼까. 다이어트 비결이 궁금하신 분들은 차도남의 이용어를 요즘 들어주세요. 어떤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나 지금? 넘어가시죠. 급 다이어트 방송. 힘들어요. 어지러워지고. 우리 그럼 저 남은민녀님은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별일 없이 잘 지냈고요. 오늘 제가 영화를 선정을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김기덕 영화 아리랑도 보고. 아리랑. 우리가 얘기해볼 수취인 불명 보고 김기덕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아리랑은 됐다 재미없던데. 아리랑은 보다 꺼버렸는데. 재미보다는 약간 네. 약간 실험적인 영화? 실험적인 그런 영화. 의미에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영화도. 그럴 수 있죠. 네. 또 저기 프린트해 왔네요. 네. 워드로 쳐서 일일이. 네네. 그럼요. 제가 좀 시간이 있잖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아니죠. 네. 저게 이제 그 방송의 제대로 된 자세죠. 방송인 레알 방송인지. 그냥 알아서 앉아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제가. 네, 좀 딸려서. 저는 하면 할수록 이렇게 좀 아무런 준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되게 연기 잘 하시네요. 참, 거의 주최 측이니까 자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캐비넷 열쇠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리랑이라는 게 김기덕 감독의 자서전 같은 네네. 그렇죠. 마이크 좀 대고 얘기해 주세요. 자서전은 아니고 그냥 넋두리 자기 자신에 대한 신세의 한탄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고요. 영화네요. 예.
자기 혼자 자기 자신을 찍고 아무도 안 나와요. 네. 혼자 짱 박혀서 사는 거. 네. 네. 그렇죠. 그 부담 3년 안 동안 칩거했던 3년 동안 살았대요. 예. 그 어. 그동안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 얘기하고 지금도 그 거기에- 집에 살고 있지 않나?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잔인한 장면은 안 나오겠네요. 잔인한 장면 아니라 근데 잔인하진 생욕을- 않고, 예. 이렇게 요건 괜찮아요. 잔잔하게 얘기하다가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된 그런 사연들 얘기하면서 이렇게 약간 분노감이 네. 있더라고요. 생욕을 들어간 해서 이유가 깜짝 있어서 놀랐어요. 예, 욕들 막 이렇게 막 발산하고 그런 장면이 좀 나와요. 요건 당혹스럽게 해요. 친숙하기 때문에 네. 근데 웬만한 효과 가지고. 예, 약간 수위가 좀 높아요. 그 네. 글이. 요건 뭐. 네, 김기덕 감독 이야기는 좀 이따 들어가도록 네네. 하고 제 이야기도 네. 그렇죠. 네, 전 지난주 이번 주가 거의 죽음의 주예요. 어. 오전 10시에 강의를 네. 짜르륵 다 하고 네. 저녁에 녹음 촬영을 짜르륵 다 하고 네. 밤을 새워서 편집을 해야 되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서 저도 네. 완전 상태 메롱입니다. 하지만 이 바닥이 일찍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네. 나이 많은 사람 못 하는 것 같아요. 네, 젊은 사람들이 주로 방송계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 보면. 그렇죠. 이 참 동네 팟캐스트도 이렇게 빡빡한데 네. 뭐 다른 방송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음. 이번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 겨울이 정말 다 왔나 봐요. 내일 아침 영하 2도 도봉구 영하 2도라고 얘기하던데 그래요. 아마 도봉구 영하 2도 정도 되는 것 같고 음. 오늘 새벽에는 완전히 그냥 폭풍우 같은 비바람이 쳤죠. 네, 네, 그렇죠. 새벽에 어우, 장난 바람이 아니었었어요. 정말 장난 아니었어.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네. 그 새벽 5시에 제가 들어갔지 않아요? 그걸 봤지 않습니까? 아하. 엄청 난리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번 겨울 나기가 좀 겁나는 네. 그런 겨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문득 그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퍼펙트 스톰? 예. 그 조지 클루니가 배 타고 나갔다가 그 막- 화이트 스톰 아닌가요, 이거? 그 화이트 스톰인가요? 화이트 스톰? 화이트 스톰? 퍼펙트 스톰. 퍼펙트 스톰? 퍼펙트 스톰은 본 것 같기도 한데. 네, 그 막 배 타고 가다가 큰 파도만 나고 네. 막 네. 비바람 막 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눈보라가 닿는 거하고 네. 비바람이 닿는 거하고 느낌이 다를 것 같아. 그러니까 눈보라는 금방 젖지는 않잖아. 네. 비바람 확 젖어버리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느낌이었었어요. 배 타고 가는 느낌. 비하고 눈하고 막 섞여서 내렸다 왔다 이렇게 오늘 어제? 하루 종일. 오늘? 어제 새벽부터 오늘 눈 왔었어요? 네. 눈하고 막 눈 섞여서 호박도 왔다고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같이요. 어, 네. 그렇군요. 말세야, 예년보다 이거. 좀 빠른 것 같아요. 빠르나? 네. 네. 11월 작년 12월은 그렇게 춥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좀 많이 추워지는 것 같아요. 스키장 일찍 열겠구만. 아하, 스키장 계속 지금 그 몸 상태로는 스키장 가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리프트 타고 올라다가 졸아요. 하여튼 저희 이번 한 주간 동안 거의 다들 메롱으로 지내셨습니다. 저희 또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네네네. 댓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그래서 지난 후 저 신문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난 회 네. 타인의 삶 보시고서 저 이거 바로 나와야 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또. 네. 보고 있는데. 네. 그렇죠. 닥치라고 좀 얘기해 주시고요. 네네네. 이분께서도 또 실명으로 정민희 씨. 여자분이. 네네. 네. 여자분인 것 같아요. 정민희라면 이름이 그죠? 그러시죠. 뭐. 네. 뭐라고 또 우리 도봉엔 블로그에다가 올려주셨죠. 블로그에 올리셨죠. 네. 네. 그 벅찬 감동. 고맙습니다. 이런 영화였다. 저희가 만든 건 아니지만. 네, 그렇죠. 그리고 원래 자동차를 타고 출근했는데 우리 방송을 듣기 위해서 요즘 걸어서 출근한다. 그러시군요. 야, 감동입니다. 저희야말로 네네. 감동이네요. 그렇죠. 네. 저희 목소리를 아침부터 들으시면 좀 빡빡할 텐데. 네, 그렇죠. 고맙습니다. 네. 월요병 극복 방송 네. 프로그램이죠 우리가 네, 또. 그렇죠. 그래서 페이지가 넘어갔는데 네. 아무튼 이분께도 네. 이분께는 저희가 그 구본형의 구본형, 네, 구본형의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책을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뭐 또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방에서 저희 그렇죠. 팟캐스트 들으시고 또 귤 까먹으면서 책도 보시고 그렇게 지내시면 겨울 아주 따뜻하게 보내실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스키장 가서 걸어 죽는 것보다 100번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한테 또 뭐 아이튠즈나 또는 뭐 아이블로그나 또는
뭐 저희 도봉엔 홈페이지, 도봉엔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틈틈이 또 선물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실 곳은 검색창에 도봉엔을 검색하시거나 페이스북 페이지 검색에 마을신문 도봉엔을 검색하시고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께는 패널들이 의견을 모아 몇 분을 선정해서 구본영의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도봉엔 자매 방송들 중에 댓글은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댓글 마저 다 안 읽어주시나요? 마저 다 읽어요? 네. 네네, 잘 안 보였었는데. 넘어갔다고 또 넘어가가지고. 네. 아무튼 어쩌면 그냥 지나쳐버렸을 법한 영화였던 그렇죠. 것 같다. 네네. 라는 느낌과 함께 네. 스타벅스도 없고 개봉관도 없대는데 도봉구에는 이런 마을 방송국이 있다는 게 참 그렇죠. 부럽다. 우리 도봉구 사시는 분은 아닌가 봐요, 그죠? 그러신가요? 네. 고맙습니다. 도봉구에 어떻게- 놀러 오세요. 그렇죠. 도봉구에 놀러 오시거나 그쪽으로 강의는 안 나갑니다. 피곤해 요새.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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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민희님 책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비밀 댓글로 네. 주소나 아니면 010-2305-8799. 나 여기서 깐다 진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그 주소를 보내주시더라고.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책을.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그 타인의 삶 그 지난번에 독일 영화를 하고선 제가 독일 분한테 한번 들어보라 네. 말씀하셨어요. 좀 독일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인데 네. 그분은 좀 더 생생하게 실감나게 듣지 않으실까. 저희 또 그러겠네요. 팟캐스트가 독일 분이 계속 열심히 들어주시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독일에 계시는 분들은 한번 또 소감 좀 올려주시면 네네. 저희가 뭐 독일로 뭘 보내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심각하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오시든지 저희들한테 팟캐스트나 또는 뭐 아이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또는 뭐 도봉엔 블로그에도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성의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는 한번 해외로도 써야 될 것 같아 책을. 그렇죠. 네. 책을 쏘든 안돼 비아 에어메일로 한번 써야 될 것 같아.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기억나는 건 제일 반가워하는 한국 선물이 김이래요. 김. 뭐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렇군요. 네. 김 한번 보내드리겠네. 네. 조미김. 조미김. 네. 그러니까 저 식용유 발라서. 왠지 튀니지로 보내고 싶은데. 튀니지 댓글 달아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저들한테 관심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또 영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영화는 우리 그 고정 게스트 그렇죠. 이시다가 지난주에 우리 저 아도니스님이 만사 귀찮아하시는 목소리로 한번 하시죠 이래가지고 떠넘기듯이 그냥 훅 넘어가 버린 김기덕 감독의 영화입니다. 오늘 영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근데 설명하기 앞서서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목소리도 별로 좋지가 않고 괜찮습니다. 중간중간 기침도 할 것 같은데 미리 양해를 좀 고맙습니다. 보겠습니다. 아니 그 정도 목소리가 안 좋으면 뭐 평상시에는 얼마나 좋다는 거야? 그러게요. 적당히 합시다. 네. 오늘 같이 얘기해볼 영화는 수치인 불명입니다. 네. 김기덕 감독의 2001년도 작품이고요. 네네. 김기덕 감독이 96년 악어 연출로 데뷔한 이래로 우리가 첫 시간에 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섬 2000년도 작품이고 그 이후에 1년 후에 2001년 수치인 불명 6번째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치인 불명이? 이 영화적 배경은 1970년대 가을이고요. 미군 기지가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는 김기덕의 자전적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인터뷰에서 6.25 전쟁 상위용사인 아버지는 나에게 두렵고 군주와도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를 미워할 수도 증오할 수도 없었다. 그도 피해자였으니까.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지흠과 아버지가 우리 부자의 자화상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등장 인물은 창국, 양동근이 맡은 창국이란 인물, 그 다음에 은옥, 반민정 씨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는 배우더라고요. 근데 요즘 최근까지 활동을 활발히 하는 배우인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지흠 역의 김영민. 김영민 씨는 그 멋진 하루에 나왔던 인물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시겠죠. 그 재수 없는 남편 아니에요? 그 하정우의 첫사랑의 재수 없는 남편. 맞다. 여기에 그 사람이 아닐까 맞아. 추측을 해보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컸네. 그러면 그런가요? 하여튼. 예. 창국은 흑인 미군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이고요. 네. 예, 은옥이라는 인물은 어린 시절에 오빠가 만든 사제총에 의해서 한쪽 눈을 다친 후에 이렇게 우울한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여고생입니다. 네. 그리고 지흠은 학교가 아닌 미군들의 초상화 그리는 곳에서 조수 역할을 하면서 힘없이 살아가는 청년이고요. 이 세 인물은 모두 다 18세 전후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창국의 엄마로 방은진 씨가 네. 나오고 이제 이 엄마를 사랑하는 남자 개논이라는 네. 인물의 그 조재현 씨가 네. 맡은 네. 역할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6.25 참전 상위용사인 지음의 아버지는 명계남 씨가 나옵니다. 줄거리를 보면 창국은 미군이 타다 버리고 떠난 것으로 추정되는 버스에 엄마와 살고 있죠. 엄마는 미국에 있는 창국의 아빠에게 아들의 사진과 편지를 보내지만 수치인 불명이라고 찍힌 반송 편지만 돌아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죠. 창국은 부질없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영어 사용을 고집하는 엄마에게 화를 내면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네네. 한편 이 창국은 엄마의 연인이자 개 도축업자인 개눈이라는 인물 밑에서 일을 하는데요. 그 개 도축한 일을 너무나 싫어해요. 네. 근데도 이제 다른 일터에서 이 남자가 혼혈이라는 이유로 창국을 받아주지 않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일을 계속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개를 학대하는 그 개눈이라는 인물에 대한 분노를 쌓아가죠. 또 다른 한편으로 어린 시절 그 사주총에 의해서 한쪽 눈을 다친 은욱은 아이들의 놀림과 다른 사람들의 동정이 다 싫죠. 네, 그래서 세상에 대한 관심을 끊고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자신의 잃어버린 개를 찾아준 일을 계기로 지흠이라는 인물과 연인이 되지만 이 사랑을 꽃 피우기도 전에 불량배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죠. 네. 예, 지흠은 그 장면을 보고도 지켜낼 수 없었고요. 이 일로 은욱은 학교를 그만두게 되죠. 그런 중에 미군 병원이라면 자신의 눈을 고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미군 병사에게 접근을 하는데 마침 외로움과 향수로 힘들어하는 미군 병사와 이해가 맞아서 은욱은 눈을 치료받고 그의 연인이 됩니다. 네. 이러한 일련의 일들로 지금은 동네 불량배와 미군 병사에게 분노를 갖게 되죠. 네. 한편 그 6.25 상용사인 지음의 아버지는 인민군을 3명 죽인 것을 명예로 생각하는 인물이에요. 6.25 전쟁 당시에. 네. 한때는 행색계나 하는 양반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동네에서 활쏘기를 취미로 삼으면서 여전히 거드름을 피우나 현실은 아들을 학교에도 보낼 수 없고 기르던 개를 도축업자에게 팔아야 하는 그 초라한 모습을 보이죠. 이제 이 영화 후반부는 이 창국과 지음이 자신을 분노하게 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비극적인 내용으로 모든 상황이 종료된 때에 드디어 기다리던 그 창국의 아버지에게 편지가 오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아메리칸 아버지, 네. 아메리칸 파더 네. 한테 오는 거죠. 네. 영화 줄거리는 이렇게 소개하는 거군요. 아 그렇죠. 여태까지 네. 이렇게 잘했나요? 그럼요. 난 지난주에 뭘 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네. 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서 무슨 뭐 이렇게 말했나 이런. 네. 모범적이시네요. 네. 제가 좀 그렇습니다. 잘 보셨어. 시즌 3에는 뭐 아마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재밌게들 하시고요. 네. 김기덕 감독 영화 제가 이거 보면서 가슴 아팠어요. 네, 가슴이 아픈 영화예요. 저는 내용적인 가슴보다도 제가 이거 본 게 좀 힘들다,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요? 봤던 타이밍에 봐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렇군요. 줄거리 중에서 은옥? 네. 은옥이 미군한테 먼저 접근한 게 아니라 은옥이 미군한테 접근을 먼저 했어요. 먼저 했나요? 그 농구 막 하고 있을 때 가가지고 딱 거기 앉아 있었잖아요. 시선을 끌려고. 그렇군요. 네. 역시 여자들은 이렇게 그렇게 거미줄을 치는 거군요. 그냥 앉아 있기 뭐 이런 걸로. 맞죠? 네. 그러네요. 근데 그 김기덕 그 사람 보면 희한한 게 처음 장면인가에 그 총을 만들잖아요. 네. 나무 총을 만드는데 제가 얼핏 기억에 아리랑인가 거기 다큐멘터리에서도 총 만들어요. 총을 만들죠. 이 사람 어렸을 때 총 만들어서 갖고 다니는 놀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기덕이. 실제로. 네. 그리고 그 남자애들은 다 그런 거 하는데. 근데 그게 화약 넣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진짜 그렇죠. 총이잖아요. 고무줄 총. 화약을 넣어서 새총. 발사를 시켜버리는 그런 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총에 대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번에 RO RO 아시죠? 네. RO 그 Revolutionary Organization 그 이석기 의원 거기 그 조직이 RO에서 총을 만들겠다 뭐 이런 그런 총인가 그게?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만들기 네. 물어보겠다 이러는 거였나요? 네. 어쨌든 뭐 네. 새 총까지는 만들고 했었는데 쇠구슬 넣어가지고 그럴 수는 있죠. 근데 네. 그 총이라는 게 네. 그 남자의 뭐랄까 자기의 뭐 힘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의 상징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네. 총이 영화에서 되게 안 좋은 역할들을 계속해서 하고 네. 있더라고요. 네. 그 은옥의 눈도 다치게 하고 네. 그렇죠. 그다음 또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총이 돌고 돌잖아요. 그렇죠. 들고 돌아서 돌고 복수. 돌면서 계속해서 사용이 되어지고 또 총의 사용이라는 게 단순히 위협이 아니라 여기서 김기덕 영화에선 실질적으로 상해를 가하는 그쵸. 역할들을 한단 말이에요. 개를 도축할 때도 사용이 네. 됐고요. 창국이 조재현한테 마지막 복수할 때도 총을 빼앗아 가지고 일단 다리 쏘잖아요. 네.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잡지. 예. 그리고- 타령할 때도 이제 총으로 위협을 해서 네. 타령을 했고. 예. 그런 걸 보면서 김기덕 감독은 이 총을 가지고 정말 그 어떤 그냥- 뭔가를 얘기하고 싶었던 네, 것 그런 같아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 전쟁에서도 이제 총 가지고 죽였다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네. 예. 그럼 이 영화는 어떤 점이 좋은 점일까요? 우리가 봐야 될. 전 그 질문이 계속 들었어요 보는 동안. 소금사방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아니요, 저는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그러셨어요? 네. 오.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면서 할 얘기가 건리가 많은 영화인 거죠. 네, 맞아요. 그래요? 네, 얘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영화이고 이 영화를 보면서 그냥 다문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들도 좀 해봤고요. 네. 그리고 뭐죠? 그 활 속에도 나오는데 네. 제가 활을 그쵸. 배웠잖아요. 네, 국궁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봤고 음. 그리고 개눈이라고 하는 이름과 네. 막 개눈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이 영화를 보면 그냥 뭔가 그렇게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왜 이러죠? 하여튼 이야기거리가 이게 건들면 예. 네, 굉장히 많은 아주 그렇죠. 많은 얘기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재가 네. 다 엉켜 있지, 그죠? 네. 이제 그만할까요? 그만하면 안 되고요. 저는 가장 인상적인 게 개 잡는 거. 어렸을 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예. 저도. 저는 이제 네. 김기덕이 그 도축 장면이 계속 나온다고 했잖아요, 영화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그 채식주의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아리랑 보니까 고기 먹죠. 거기서 혼자 살면서 그 족발을 시켜 먹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래요? 고등어 구워 먹는 장면도 나와서 네. 이렇게 안 먹지는 않는구나. 저는 그렇지만 그 개를 잡는 장면에서 네. 마치 지난번에 섬처럼 막 이렇게 난도질 쳤잖아요, 생선은. 네. 혹시 그런 잔인한 장면이 진짜 나올까 막 좀 이렇게 긴장을 했는데 네. 다행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는 안 나와서 천만 다행으로 네. 보게 됐고요. 그리고 영화 첫 장면에 나오잖아요. 그 아무런 네. 해를 입은 동물이 없다. 이 촬영 과정 중에 자막으로 네. 첫 자막으로. 네.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개를 죽인 걸로 추정되는 개를 안고 네. 그 돛살 이렇게 수입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 들어가는데 개가 꼬리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가 안 죽었구나라는 걸 이제 어. 얼핏 알 수 역시 있었어요. 네. 세밀하셔. 그 저는 이 영화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장면이 그 눈 세 명이 다 다쳐가지고 네, 맞아요. 걸어가는 제일 장면 웃겼죠. 진짜 웃기더라고요. 네, 그 코믹 요소를 넣었더라고요. 네. 오른쪽 눈. 네. 됐다. 그 영화 속에서 그 영어 사용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네. 그 동네 불량배들이 네. 그 영어를 들이대면서 그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지음을 무시하는데 거기서 이제 창욱이 딱 와가지고 자기보다 더 영어를 잘하니까 기죽는 모습 보면서 그렇죠. 영화 속에서 나온 영어를 그 영어가 권력이 된 세태를 풍자한 게 아닐까 김기덕 감독이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알 수 그래서 있더라고요. 많이 반성하게 됐어요. 영어를 너무 안 봐야겠다. 근데 그 장면도 있고 네. 그 창국의 엄마가 방은진이죠. 네. 네. 그 슈퍼마켓에서 막 영어를 네. 했을 때 그렇죠. 그 멸시당하는 장면이 네.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거기서 멸시당하지. 네, 저는 이게 두 개가 대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창국이 어렸을 적에 영어를 배우고 아버지가 살고 있는 나라를 가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건 이제 희망이라고 하는 문제, 네. 그렇죠. 그렇죠. 아메리칸 드림. 희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그 현실적으로 그 아이가 영어를 계속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더 엄마처럼 그런 뭐 멸시 같은 것들을 당했을 수 있다. 네. 그것은 이제 현실이라고 하는 것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맞물리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영어를 잘하는 모습과 네. 이거 되게 흔들리네요. 요게 예. 그리고 이제 엄마가 슈퍼에서 당했던 것과 네. 이게 두 개가 맞물리는 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저는 이해 안 되는 대목은 양동근이 네. 방은진 어머니 방은진을 씻겨드린 후에 어두운 부분을 절제한 거예요? 칼로? 가슴? 가슴에 아버지가 그 문신을 새기고 간 것 같더라고요. 자신의 이름을. 그래서 이제 제발 좀 잊어버리라는 의미로 그걸 도려내려고 이제 엄마를 약간 안심시킨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문신을 그 새겨놓고 왔어요? 장면은 네. 제임스가 그 은옥 반민정 그 은옥이죠. 네. 은옥에게 네. 그 은옥 똑같이. 가슴에다가 똑같은 곳에다가 그렇죠. 글씨를 새기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잘라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사실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이제 보면 미국 뭐 처자식을 버리고 떠난 사람인 거잖아요. 네. 나쁜 네네. 사람이잖아요. 네. 나쁜 사람인데 과연 나쁠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영화 보면서 제임스가 나쁜 사람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요? 그러니까 마치 마약도 하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여자를 그것도 어린 아이를 뭐 이런 개념인데도 그 아이가 나쁠까라고 하는 생각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김기덕 영화의 매력이 그건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 나쁜 놈이야. 하지만 그걸 이제 들여다봐서 그 사람도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는 걸 김기덕은 영화로 표현을 해내네요. 그렇죠. 왜 나쁜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뭐 외로웠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런 네. 뭐 향수병에 걸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야 은옥을 학대하면서도 은옥에게 계속 미안하다고도 하고 막 네. 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외롭고 자기를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을 원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울면서 마미 이러면서 이제 엄마를 보고 싶어했고 주한미군이 이제 전쟁은 전투 이런 건 없는데 맨날 훈련만 뺑이 치고 이러니까 짜증나기도 하고 뭐 적이 어딨냐 이렇게 도대체 이런 얘기도 하면서 짜증내면서 타령했죠. 네. 그러니까 선악의 구별이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고 그렇죠. 가해자이면서 또 피해자이면서 그런 내용들이 같이 보여요. 이 창욱도 밖에서는 이제 호녀라로 무시를 당하지만 집에서는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렇죠. 이중적이라는 거야 다들. 네. 근데 그 이중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 느낌이 뭐냐면 인간관계를 다 가해와 피해로 그 이해시키게끔 스토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안에서 뭔가 그러니까 가해 피해 아니면 무시와 무시당하는 사람들 이렇게 다들 엮어놨단 말이죠. 심지어 그 저 아저씨들끼리 국궁을 쏘는 장면에 있어서도 그 명기에 남은 자기가 막 빨갱이를 3명이나 죽였다고 얘기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무시한단 말이죠. 그렇죠. 가오 잡죠. 예. 무시하다가 자기는 어느 날 갑자기 훈장을 달고 나와서 하니까 또 사람들은 반대로 명계남이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 관계가 폭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아니면 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가오와 무시. 예. 이렇게 다들 이제 인간관계 규정이 되어 있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중간에 현실이 그러지 않나? 근데 중간에 그래요? 다른 많은 어떻게 보면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 있을 법한데 그거를 아주 극단으로 몰아가는 것이 그 아리랑에서도 그렇게 힘들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관계는 가학과 피학과 자학이다. 그래서 저렇게 생각하는 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만 보여주지 않아요. 그 영화에서. 그러니까 그 인물 하나하나에 굉장히 그 애정과 연민을 갖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그 사람들도 어떤 사랑이나 이런 속죄를 통해서 좀 구원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 이번 영화에서는 좀 다르지만 구원은 없는데. 네, 이번 영화에서는 좀 다르지만 다른 영화들 보면 그런 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피에타 같은 영화도 사랑을 원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학대하면서 속죄를 바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죠. 김기덕 이 양반이 뭐 보통 양반은 아니죠. 천재인 것 같아요. 아니 천재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정서적으로 무대가 많으신 양반이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근데 나오지. 아버지는 되게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엄마는 착한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한 착한 사람이었고 엄마의 사랑은 받을 만큼 받은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그 애니올 만든 우디 앨런도 굉장히 영화 많이 만들었잖아요. 네. 이 감독도 96년도 악어를 만든 이후로 네. 그 2013년도
메비우스까지 네. 거의 뭐 직간접적으로 만든 영화가 25편 정도. 오, 이게 25편. 1년에 두세 편도 그렇죠. 만든 그런 굉장히 다작을 한 사람이고. 이분은 영화를 빨리 찍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네. 이 영화 그 수치불명을 8억 정도 비용 들어서 30일 만에 찍었대요. 30일이나 들었을까 싶은데. 30일 만에 찍었는데 네. 찍고 일주일밖에 못 버텼대요 극장에서. 근데 금기덕 감독 영화가 극장에서 우리나라 극장에서 네. 장기 상영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없죠. 토대가. 네, 네.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의 어떤 뭐 조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해외 영화제에서 많이 상을 받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 불편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나를 직접적으로 괴롭히진 않지만 뭔가 자꾸 보면서 생각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불편하게 만들고 하고. 자만오게 하고 또 괜히 그게 보고 나면 사실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가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기덕 감독을 좋아하는 저도 이제 솔직히 뭐 이제 딱 달랑 2편 봤는데 모르겠어요. 예전에 봤는데 그게 김기덕 감독 네, 영화인지 그럴 수 모르는 있죠. 영화인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2편 봤는데 보면 볼수록 생각할 문제가 많은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미군 측에서 네. 촬영에 그래도 협조를 많이 해줬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렵지 않았을까? 나는 이 영화 보면서 김기덕 미군들이 감독이. 그렇게 훈련 안 해요. 이건 우리나라 군인들 훈련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요? 네. 네, 그거 아무도 없는 그냥 연기한 거지. 그 근데 연기지, 이게 연기. 그 시대의 배경이 불과 70년 되니까 20년 지난 다음이니까 그럴 그러니까요. 수도 있을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도 70년 되면 미군이 그런 식으로 훈련을 안 할 것 같은데요. 미군은 전투 자체를 그렇게 안 해요. 네. 아 그래요? 네. 이거 많이 우리나라 그 예비군 훈련하는 네. 네. 아. 각계 전투 이런 거 나오던데. 그러니까 그 군대 미군은 전투하고. 각계 전투를 안 하거든. 음. 그러니까 미군은 그냥 그 걔네 뭐 요즘이야 달라졌겠지만 걔네 전투 방법이 비행기 가서 때려 부수고 탱크 가고 그 다음에 그 보병들은 연습할 때 어떻게 하냐면 네. 미리 그 동네에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그쪽 이라크 쪽에서는 그 동네 시뮬레이션을 다 한대요. 해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나와라. 이것까지 다 하고 걔네는 심지어 비디오 게임처럼 그걸 자기네들이 눈으로 익힌대요. 네. 그리고 들어가서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 오사마 빈 라덴 잡는 영화 네. 거기 보면 그런 훈련 장면이 나오죠. 네네.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구조를 몇 번 연습하는 거예요. 네네. 잡는 그렇게 연습. 들어가잖아요. 실전에서 이제 그대로 연습한 대로 네.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얘네들이 거죠. 땅바닥에 각계 전투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죠. 너무 그것도 이상하게 우리나라 노바닥에서. 너무 이상하게 훈련하더라고요. 아 그럼 좀 싸게 찍느라고 제대로 이게 연기 시켰나 보여줬겠네요. 보다. 예, 저는 그 김기덕 감독 영화 보면 스토리는 굉장히 강렬한데 연출이 너무 거치지 네, 않나 거친 싶은 부분이 생각이 거칠고 좀 있어요. 허접한 게 많아. 이렇게 양동근이 어. 논바닥에 이렇게 근데 거꾸로 사실 처박혀 죽는 2001년이면 좀 만화 영화 같잖아. 2001년이면요. 아 근데 오래 다른 영화 오래 전이다 맞다 맞아. 그때 영화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네. 네. 뭐 다 그렇죠. 뭐 그때 양동근이 당시 그렇게 영화는. 죽은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난 꼭 다리 거기 어떻게 푹 파묻힌 거예요 한겨울에? 논바닥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네, 날아갔잖아요. 그대로 날아간 네. 거죠. 날아갔는데 그게 사람 그렇게 바뀌나? 그러니까 겨울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아, 이제 막 바뀔 겨울에 때는 논이 들어설 이렇게, 즈음에 시기여서 아. 이제 그게 물이 이렇게 웅덩이가 있었는데 네. 거기 박힌 상태에서 이제 겨울까지 가버린 그 거죠. 사람들은 몰랐단 얘기인가 그거를? 이제 죽어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도 묻힐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 생각이 들고요. 네. 아, 그러니까 거기 뒤에서 뒷장면이 그 창국 엄마가 네. 그 양동근을 먹잖아요 버스 안에서. 아 저는 뭘 그렇게 즐거움 씹나 했어요. 저도 설마 이랬는데 저는 그걸 먹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저는 그 그러냐면 도려낸 가슴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했는데 양동근인가요? 양동근이죠. 근데 그걸 먹는 이유는 이 아이는 한국 아이잖아요. 네. 한국 아이인데 한국에서 대우를 받지 못했죠. 철저하게. 네. 그리고 미국 아빠가 미국인데 미국으로 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 곳에도 이 아이를 받아줄 곳이 없는 거죠. 그 이 아이를 받아줄 곳은 결국은 자기 뱃속으로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제 옛날에 섬에 그 자궁회기 이제 이런 것과 맞물리는 내용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창국이 창국 엄마가 창국을 먹는 것, 네. 그 다음에 그 은옥이 자기 눈을 다시 멀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도 되돌린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시간이 흐르고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근데 그 원래가 좋은 원래가 아니잖아요. 상처를 그러니까 원래대로 이웃대로 돌아가고 입은. 싶어 하는. 그러니까 그 원래라는 게
그 더 나은 정말 더 안전한 곳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나 그 하나의 이벤트가 일어나기 바로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더 나쁜 곳에서 그 다시 조금 더 괜찮은 곳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돌아가는 돌아가려면 더 좋은 곳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해야 단계가 뭐 희망,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뭔가 잘못된 단추를 잘못 끼워서 뭔가 잘못된 상황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잖아요. 네. 스토리가 전개해 나가는데 그거를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런 걸로 표현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마치 그 자기 몸을 바치고 뭐 이렇게 미군 병사한테 그래서 뭐 눈을 치료했는데 다시 그 눈을 똑같이 멀게 하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긍정적이시네요. 긍정적이어서 이렇게. 하지만 거기까지 기대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긍정적인데 그렇잖아요. 아니요. 저는 약간 이 영화를 보면서 결국은 마지막에도 편지도 아버지한테 편지가 다시 오지만 그렇죠. 결국은 그 편지도 이제 수치불명으로 돌려가야 거지. 돌아가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됐지만 메비우스랑 비슷한가요? 나 모르겠어요. 메비우스 안 봐가지고. 되돌아가지도 않고 논바닥에 뒤뒹굴었지. 그 상황이.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뭐 희망이라고 하는 게 없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절망스러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막연하게 뭔가 찝찝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되게 답답하진 않았어요. 전 되게 답답했는데. 전 선보다는 덜 답답했어요. 그쪽은 그런데 그 정흠이라 그래요? 네. 그 친구 복수했던 친구 네. 하고 창국은 죽었잖아요. 복수를 한 사람들은 죽었지. 지흠이 죽은 걸로 나왔나요? 죽은 게 아니라 안 좋게 됐지. 잡혀가는 중에 총까지 맞고 양동근도 논바닥에 처박혀 죽고. 그러니까 복수를 직접 자기 손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단히 죽거나 극한 상태로 가버렸지. 원래로 간 게 아니라 그 캐릭터들은. 그 주인공들. 그러니까 있고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었고 모든 출연자가.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 중에서 가장 모호한, 그러니까 관계망에서 가장 모호한 사람이 그 조재현 같아요. 걔는. 걔는. 네.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한 건지. 복수의 대상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면서 이상하게 관계 속에서 뛰어다니잖아요. 막 관계를 다 흐트러 놓잖아요. 그 창국과 창국 모 사이에도 끼어들고 지흠과 그 아버지 사이에도 끼어들고. 그렇죠. 그 사람이 막 뛰어다니지만 결론은 그 사람 이야기는 욕하다가 이루지 못한 사랑에 다리에 총 맞은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개 잡는. 네. 개 잡다가 끝난 거네. 그 사람의 그쵸. 스토리상에서 역할이 정확히 그 사람은 빠져도 까놓고 얘기해서 빠져도 큰 이상하지 않는 그런 역할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동근은 그 양반을 죽이려고 그랬을까? 그 개 죽였을까? 개를 학대하는 것을 견디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 마지막에 마지막 막 계속 때린 것도 싫었는데 개를 풀어준 다음에 이렇게 사냥하듯이 이렇게 쏘는 모습에 완전히 분노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조재현의 역할은 인간들이 그런 동물들을 학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넣은 게 아닐까. 학대보다는 이제 폭력적이고 동물로 나오긴 했지만 폭력적인 인간에 대한 복수 이런 거지. 있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느끼는 건 가장 쇼킹한 폭력은 양동근이 엄마를 때리는 게 가장 쇼킹한 폭력이잖아요. 네. 가장 쇼킹한 폭력이고. 근데 지가 무슨 뭐 복수야? 나 그게 저도 이해가 잘 안 돼. 조재현을 왜 죽여야 그러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마초를 너무 싫어하는구나라고 느끼는 게, 양동근이 태어난 것도 양동근 아버지가 어떤 의미에서 그 방은진한테 접근했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놀려고 접근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은옥도 오빠가 장난으로 총을 쏴가지고 그래갖고 애 눈이 다쳤잖아요. 그 다음에 그 지흠도 보면 지흠을 괴롭히는 친구들이 쉽게 말해서 애를 갖고 놀라고 애를 삥을 뜯고 때리고 장난반이라 한단 말이죠. 가해자들은 대부분 장난 아니면 심각하게 자기가 폭력성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당한 피해자들한테는 그게 엄청나게 트라우마가 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가해자들은 대부분 남자고 뭐 사실 여자가 몇 명 있지도 않지만 그리고 그 남자들이 하는 장난으로 하는 폭력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를 얘기하는 것도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요즘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폭력을 장난과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요. 요즘 애들 저 학교 폭력도 네. 가해자 쪽 얘기 들으면 그냥 장난으로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그런지 그렇게 애가 그 힘들어하는지 몰랐어요. 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당하는 피해자들은 정말 큰 트라우마를 갖고 학교 있는. 폭력에서는 형광등이 최고인데. 형광등이 뭐죠? 그러니까 학교 애들이 폭력을 휘둘릴 때는요. 네. 당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형광등을 빼면 그 정리되는 거거든요. 형광등을 그 상황이. 형광등을 빼려고 그래서 위협하는 거예요, 그걸로? 손을 내밀 아니죠. 수가 있나? 그걸 아, 뭐 하는 방송 거예요, 위험해집니다. 그걸로? 아까 그 삥 뜨는다는 전문 용어도 나왔는데 네. 삥을 뜯다는 이제 돈을 네. 빼앗다 이런 말 아, 그런 의미죠. 얘기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뭐그 정도는 괜찮아요.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폭력성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서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아주 쉬운 폭력이지만, 근데 제가 제일 거슬렸던 폭력이 그 양동근이에요. 양동근은 엄마한테 장난을 하는 폭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엄마를 막 양동근이 사회에서 양동근이 누구에게도 화를 내지 못하잖아요. 네. 맞아요. 누구에게도 화를 내지 못하고 집에서만 화를 내는 네. 거죠. 양동근이 힘이 있고 싸움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사람들한테 주눅 들어 있어요. 네. 엄청나게 주눅 들어 있고 하지만 엄마한테 화를 내는 거죠. 예. 아, 우리 어렸을 때 산동네에도 예. 밖에서 저 뭐 주눅 들어 있는 사람들이 집에 와서 마누라 패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 원리인 거죠. 저 예전에 한번 그 TV에서 뭐 그날이라고 하는 TV에서 네. 어떤 그 흑인 그러니까 다문화 아이들이죠.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아프리카 분이에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둘 다 돌아가셔서 갑자기 이제 고아가 된 우리나라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이제 고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회복지사가 이제 같이 네. 살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보는 동네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악마의 자식이라고 방송에서 그 아이를 보면서 저런 것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방송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악마의 자식이라고. 그런데 그 사회복지사가 아무런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때 봤던 그 다큐멘터리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도봉구에도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이 네.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다행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도봉구에 있는 다문화는 피부색이 다르지 않아요. 중국이나 일본 쪽 다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피부색이 다른 다문화 아이들이 살아가는 과정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써 이건 1970년대이잖아요. 네. 지금 2013년도에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든데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그렇죠. 창국의 분노가 저는 이해가 돼요. 더군다나 그 집도 없잖아. 어차피 보내도 답도 없는 편지를 계속 자기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자기가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그치, 찍으면서 엄마가. 계속 보내는 엄마한테 자기의 어떤 분노가 고스란히 투영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아들이 부모를 때리는 건 폐륜이죠. 폐륜이지만 이 분노를 그럼 어떻게 이 창국이 그 분노를 풀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들도 보면 밖에서 일할 때는 이제 친절하고 이러지만은 집에 가면 엄마한테 이렇게 투정 부리고 짜증 내고 이런 거 다 있지 않나요? 그죠? 근데 오늘 어머니랑 그런 거 싸웠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가까운 사람 막대예요. 내가 어머니한테 내가 고기 드시러 가졌더니 돈 없는데 막 그래서 아니 그냥 사드리면은 그냥 가서 맛있게 드시고 오시면 되지. 그걸 뭐 자꾸만 그러니까 맨날 전화해서 뭐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그러면 와 화내고 짜증내고 막 이러니까 그럼 생전 못 드시는 거 아니냐고. 그렇구나. 그러다가 또 한바탕 했네요. 마음이 불편하네. 그렇죠. 그럼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지 조용히 말고 그냥 맛있게 드시러 가셔가지고 맛있게 드시고 오시면 되는데 꼭 그렇게 어르신들은 남한테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엄마를 그렇죠. 이렇게 못 싸우는데 가장 만만한 분이 이제 엄마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제 마음은 그렇게 하면서도 제 마음은 찢어졌죠. 그렇다고 제가 뭐 폐륜을 저지르지는 않고요. 전화상으로 어머니 좀 그러지 마시라고. 네, 그냥. 이해됩니다. 네. 네. 어르신들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이렇게 추운 날 하루 종일 신문 배달해서 하루에 5,000원 10,000원씩 벌어오는데 이렇게 술 드시고 그러면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유 힘들어 죽겠다고 오히려 제가 참나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있으면 어머님은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어요. 공부 잘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으니. 갑자기 화살이 엉뚱한 저는 걸로. 오히려 약 올려요 이렇게 그럴수록 아무튼 네. 그 잘 나가는 회사 그만두고 하냐. 아니 잘 나가지는 않았어요 멀기만 해가지고 아, 이 주제는 저는
복수를 직접 하려고 하지 마라 이건 것 같은데. 아, 복수를 직접 하려고 하지 마라. 전혀 복수를 직접 하려고 하는 복수는 내 것이 아니다. 복수를 그러니까 용서 받지 못한 사람보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도 종국에는 불행하다. 이거는 결론을 낼 수 있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네. 슬픈 저는 그런 걸 우리 읽었다고요. 사회의 자화상 같은 거죠. 3대 1이 항상. 그렇죠. 항상 늘 소수야. 그렇죠. 아. 뭐, 근데 하여튼,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뭐 페이스북 친구 중에 김영미 PD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우리나라에서 막 그 분쟁 지역 전문 여자 PD가 있어요. 네. 나이가 40대 초반 정도 되는데 그 본인의 그 연민 또는 그 불의를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30대 초반에 주부가 직접 카메라 들고 세계 분쟁 지역에 뛰어들어가 버린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서는 훌륭하시네.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분쟁 지역에서 영상을 찍어갖고 우리나라 방송에 실은 분이 계신데 네네. 이분이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난민촌에 들어갔대요. 난민촌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런 거 뭔가 영상을 꺼집어 올라 그러면 같이 살아야 된대요. 한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그렇죠. 예. 그러면 자기네들은 난민촌의 이야기들을 카메라로 담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담아야 되는데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삶의 반 이상은 웃고 떠들고 즐긴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도 정말 세상에 가장 뭐 집, 절, 가족, 인간관계, 자기 재산 다 뺏긴 사람도 그 전쟁이라는 그 공포 속에서 빠져나온 사람도 어디다 가만히 앉아있고 있으면 자기 삶의 반은 웃고 떠든다는 얘기죠. 나머지 반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분은 이걸 담는 것을 고민을 하면서 웃고 떠드는 것도 그 사람의 삶인데 그걸 우리들은 혹시 제외하고 너무 힘들게만 몰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김기덕 영화에 보면 정말 힘든 거밖에 없어요. 아주 강한 맛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맛이 점점 이렇게 질리는 거죠. 먹기 싫어지는 음식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부드러운 맛, 좀 깊이 있는 맛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건 다른 감독이 하면 되는 일이고요. 아 그런가요? 네. 이 사람은 힘들지 않나? 그럼 듣고 보니까 그러네. 저 어렸을 때도 산동네 그 쓰레기장 옆에서 아저씨들 개 잡고 막 개 끌렸는데 덜 맞아가지고 불에 넣었는데 나오고 뭐 이럴 그렇죠. 때 저는 저 옆에서 쓰레기장에서 이제 부탄가스 끄슬리고 부탄가스 뭐지 불 붙여주고 참 험하게 잘하셨네요. 그 이렇게 뭐지 못으로 안 뚫어가지고 버린 것들 주워다가 그렇죠. 네. 그 터트리고 불장난해서 그러고 그렇죠. 놀았거든요. 저도 그거 되게 재밌었어. 영세민 가정이었지만 그런 그 빵빵 터지는 그렇죠. 빵빵 터지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물론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조재현 같은 경우는 우리 주위에도 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완전 정말 그 사람의 성격적인 캐릭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폭력밖에. 그렇죠. 네. 폭력과 캐릭터가 좀 아니 모호하긴 근데 해요. 방은진을 네. 사랑하잖아요. 방은진을 사랑하는 안아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영화가 너무 강해 맛이. 그리고 여자의 이중적 심리가 또 나오잖아요. 그럼 그 방은진 그쵸? 아들한테 맞을 때는 또 이렇게 그러다가 조재현이 와가지고 아들내미 대신 때려주면은 그건 모성이죠. 모성. 그건 모성이에요? 네. 이중적 심리가 아니고 모성인가 네, 그거는? 그건 모성이에요. 자기 아들 때리지 말라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조재현이 좋아하면서도 그 방은진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 미국에 있는 아버지 그 남자 자신의 옛 남자에게 편지 보내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이런저런 표현이 안 나오잖아요. 그것도 좀 저는 재미있던데. 그래서 걔의 역할이 별 역할이 없었던 게 별 맞는 역할이 거지. 없는 거예요. 좀 그 캐릭터가 좀 애매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좀 뭔가 없어도 크게 무방한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악어 이후로 김기덕 영화에서 조지현은 빼도 되는 존재인가요? 그렇죠. 악어에서는 주요한 역할이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전 동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그 뭐 인간의 폭력적인 면이 동물 애호가예요. 동물? 김기덕이? 아닌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런 그 양반이 그런 양반이 그래서 아닌 것 제가 같아. 채식주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리랑에서 고기 먹는 거 보고 동물권 동물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 음. 여기서는 김기덕의 영화에서는 그냥 동물을 이렇게 막대하는 거를 근데 인간의 모습을 나중에 보여주고 싶었던 조재현이 거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네. 개들로부터. 그것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그 감독의 마음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개 때문에 죽인 게 아닌 것 같아. 양동근이. 그것도 있었겠지만 아니에요.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 엄마의 접근하는 거 가지고는 아무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접근한 게 아니라 자기를 자꾸 때리니까 아닌가? 근데 양동근은 기본적으로 동물을 학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한테 가학성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그렇죠. 거, 느낌이 나잖아요. 네. 그거를 양동근도 중간에 자기도 개 잘 잡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밖에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그 화를 그렇게 걔한테 푸는 건데 푸는 거죠. 자기의 가학성의 근원이 어쩌면 그 조지현일 수 있다고 느낄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인 거겠지. 예, 자기는 더 이상 그렇게 가학적으로 나가고 싶지 않다. 아니면 그 개에게 자기 감정을 자신의 모습을 투사를 한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약한 자기 그쵸. 자신을 때린다고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그걸 못 있죠. 견뎌 해서 예, 죽이기까지 한 개와 같은 거잖아요. 존재인 거지. 그죠. 우리나라에서. 예, 아무 그럴 수 힘없는.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 개장 속에 양동근이 들어가서 이렇게 네네. 끌려다니는 그렇죠. 그런 타고 모습도 가잖아. 보면은 그럴 수가 있겠네요. 개를 너무 잘 잡대 조지현이. 근데 개를 왜 때리는 거예요? 죽일 때 왜 때리는 거예요? 개를요? 맛있나 그러면? 걔를 마땅히 죽일 방법이 없잖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총으로 죽여버리잖아요. 죽일 방법이 두둑이 팬다. 예, 걔를 마땅히 죽일 방법이 없는 거죠. 총도 없는 데다가 예, 그 당시에 칼로 뭐 쑤실 수도 없고 난리 치니까. 그래서 플라타너스 나무에 목 매달아 가지고 강목으로나 야구방망이로 패죠. 어렸을 때 한두 번씩 나 봤어요. 한번 봤는데 네. 그때 그 기억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개고기를 못 먹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뒤로 전 먹으면 얹혀요. 그 뒤로 모르고 개고기뿐만이 아니라 저도 육류를 잘 못 먹었다니까요. 어려서부터 그런 장면들 그렇죠. 먹다는 장면들 이런 것까지 네. 쭉 봐왔기 때문에 네. 끄슬리고 네. 덜 맞아가지고 막 불에 넣었는데 다시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런 신고하고, 경우들이 있죠. 예. 네. 근데 그러고 보면- 조재현의 눈빛과 개 잡을 때 그 눈빛과 개를 한 방에 이렇게 낚아채는 너 대단히 리얼하던데. 그런 그 거는 연출은? 할 수 있죠. 그런 그래요? 거는 할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기덕 감독과 연기를 하는 많은 배우들이 자기의 연기력이 조지현은 맨날 분노와 쌍욕이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김기덕 감독하고 영화를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저도 그건 의문이에요. 예. 잘 맞나 보죠. 네. 저기 지음의 집 앞에서 땅속에 그 인민군 유골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아버지는 총에 관심이 있었고 네. 그 아들은 이제 그 인민군 옷 속에 있는 지갑 속에 있는 네, 네. 가족 사진을 가족 들여다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록 적군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점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 저는 그 화면 속에 보여주는 그런 잔혹한 장면 그 이면에 네.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이 감독이 가지고 있는 그 애정이나 그런 연민이나 그런 것들이 전해져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모든 인물들의 연민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거기 나와 있는 모든 캐릭터들이 상처 입거나 외상이든 아니면 정신적으로든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처들을 극복하려고도 노력도 하고 스스로도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섬에서는 못 느꼈는데 그 스친불명에서는 보면 어쨌든 그 지역의 전체적인 가해자는 전쟁과 미군이잖아요. 그렇죠. 큰 틀에서 보면. 네, 큰 틀에서 반미 영화인가? 전쟁이죠, 전쟁. 전쟁이죠. 뭐 까놓고 예, 얘기해서 전쟁이고 미군도 미군이 가해자일 수 미군을 있죠. 가해자로 내세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영화 속에서는. 창국의 엄마와 창국의 존재를 낳게 하는 것도 미군이고 그다음에 그 은정인가요? 누구 그 뭐죠?
은옥인가? 네, 은옥도 미군에 의해서 뭔가 상처를 입거나 그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그렇지만 가해자로 내세우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그런데 최근 그러니까 김기덕 영화에 있어서 어느 부분은 어떤 시스템이 주는 폭력에 대한 걸 다루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런 것 같고요. 예. 뭐 에비타 같은 경우는 아차. 피에타입니다. 틀린 것은 쿨하게 인정하는 차도남의 이 영화 어때? 쉽게 말하면 금권 만능주의로 인해서 돈을 받아내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고리대금업 뭔가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그 시스템에 대한 확실히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 영화가 굉장히 어려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무언가 얘기해볼 게 되게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막상 할 얘기가 없어.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게 김기덕의 노림수군요. 근데 제가 니들이 뭘 떠들겠냐, 뭐 그런 거죠. 근데 김기덕이 아이러니하게도 에비타 영화 만들고 나서 유일하게 버라이어티 한번 나왔어요. 피에타요. 피에타. 버라이어티 나와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그리고 웃긴 얘기를 말해하고 들어갔거든요. 제가 그 버라이어티 나오기 전에 그 아리랑을 보면서 미친놈이다. 얘 뭔가 치료 받아야 된다. 그걸 딱 했는데 그렇죠. 버라이어티 나와서는 낄낄대고 잘 놀았어요. 참 이 사람 캐릭터가 독특하다. 독특해요. 이 사람이 그 스펙트럼 폭이 얼만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하여튼 희한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움을 봤을 때 너무 잔혹한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은유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막 요즘에 영화들 보면 외국 영화들 보면 너무 잔인한 쪽으로만 이렇게 흐르는 영화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 보면 막 못 보고 올 정도로 뭐 잔인한 영화도 너무 많아서. 맞아. 근데 이 김기덕 감독의 영화는 그렇게 잔인하게 보여지지만 그렇게까지 잔인한 쪽만 일방적으로 흐르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걸 고어 영화처럼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지. 그러니까 잔인한 장면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렇게 너무 잔인한 그런 게 아니어서 잔인한 걸 유추해야 되는 거지. 그쵸, 그냥 엄마가 아이를 단순히 흥미 위주의 잔인함을 쓴 게 아니라 나는 그 흥미 위주 절대 아니죠. 흥미 위주 아니죠. 아니 나는 저기 창국이 그 엄마의 가슴을 도려내잖아요. 난 그때 같이 이렇게 죽는 줄 알았어요. 같이 엄마랑 같이 죽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의 가슴을 도려내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죽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아이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김기덕은 뭔가 그런 원래 이제 회귀하려고 하는 어떤 인간의 영혼이든 어떤 뭐 이런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닌가. 물론 두 편밖에 못 본 주제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냐면 근데 전 희한한 게 뭐냐면 전 그래요. 우리들은 김기덕 영화는 철저하게 한국적이에요. 한국 베이스로 찍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기본적인 어떤 사건이나 역사나 아니면 현재 사회 상황을 베이스로 영화를 찍어서 그걸 보는 한국 사람은 김기덕 감독이 주는 그런 폭력성에 대해서 더 많은 유출을 하면서 그거를 자기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우리도 보면 다 같은 김기덕 우리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김기덕이 말하는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경험한 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건 외국 사람들은 김기덕 감독을 보면서 그걸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 충분히 공감 가능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미국이라고 하는 미군 부대라고 하는 곳에 사는 마을, 미군 부대가 있는 마을. 그러니까 미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은 그냥 장소일 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전쟁도 저는 별로 의미 없고요. 그냥 각각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단지 그곳을 빌린 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미군 부대 옆에 마을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통들 그다음에 삶의 모습들이 그냥 그렇게 보여진 거 아닌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닌가. 미군이 큰 의미는 없다. 저는 미군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미군이라고 하는 제임스라고 제가 아까 초반에 제임스가 나쁘냐. 저는 안 나쁜 것 같다. 이 사람도 굉장히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상처받은 사람이고 뭔가 이렇게 좀 자기 마음을 다독여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에서 이 은옥을 만난 거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과연 나쁠까. 그리고
좋다 나쁘다 양면성을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네.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서 내가 굉장히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굉장히 나쁜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양면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전쟁을 문제로 삼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총이라는 그걸 통해서 전쟁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저는 총도 별로 그렇게까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자들에게 총이라고 하는 거는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남자아이들이 총을 갖고 노는 것이 마치 전쟁 무기를 어려서부터 배우고 갖고 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애들은 총이 좋은 거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영화 보면서 그냥 그닥 그렇게 총이 그렇게 큰 중요한 어떤 요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은옥이 어렸을 때 그 사대 총에 의해서 다치고 총이 계속해서 이렇게 가학을 하는 하죠. 그런 소재로 계속 등장을 하는 게 전쟁을 대신해서 말하는 게 그 총이라는 소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전 또 하나 생각 느끼는 게 뭐냐면 거기에 절대 악이 없어요. 네. 절대 악이 그렇죠.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악이 모든 악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다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면은 사실 영화 보기가 쉬워요. 한 놈만 미워하면 되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희생자들이 상대방을 서로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할리우드식 영웅 네. 절대선과 절대악과의 영웅이 절대선이어서 대결하는 이런 영화들과는 전혀 다른 재미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게 또 현실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결론은 우리 현실은 희생자들이 상대방을 향해서 서로 사냥하는 느낌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 우리 뭐 이렇게 자기보다 더 좀 약한 사람을 착취해서 네.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이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들한테 굽신굽신하고 안 그럴 것 같아요. 다들 그렇다요. 저만 그 권력에 순응적인 게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먹고 사는 거지. 그런 현실을 이렇게 보여준 거 아닐까. 저는 그런 현실을 까발려 놓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라도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는 거를 반대로 역류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그 김기덕 영화의 어떤 희망이란 하나의 작은 빛을 발견할 것 같은데 아무런 빛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그 편지 한 통마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지만 먼저 돌아가 버리시는 그 논바닥의 편지가 내둥그러면서 그러니까 다른 미국이 안 되는 게 이런 마지막에 똑같은 편지 그 주소를 계속 보냈는데 계속 수치불명이다가 왜 마지막에는 또 왜 그렇게 편지가 오냐고요. 그러니까 희망을 갖지 마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락 PD 얘기처럼 일반 대부분의 영화들이 선악 대결 구도에서 영웅이 등장하거나 그런 일방적인 흐름을 이렇게 거스르려고 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보통 스토리고 영화인 거지. 그게 더 이제 오히려 진부한 거지. 그런 건 영화 속에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실은 아니지. 아도니스님이 얘기한 거는 영화 속에서 가능한 거고. 그렇죠. 그 김기덕 감독의 영화는 그게 불편하긴 하지만 그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20대 후반에 포춘지 선정 24위 기업에 있을 때 전라도 지부장 할 때예요. 네. 그때 대리점 사장님들 50대, 60대 다 이러는데 건방지게 20대 후반 내려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만합시다. 막 이렇게 그 제2의 남영유업인가? 남영유업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요. 그래야 이렇게 인센티브 한 장씩 나오고 이러는 거지. 자기는 뭐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자기도 부지불식간에 누군가를 착취하는 속에서 잉여 가치가 생산되지. 맞아. 그렇잖아요. 네, 그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슬픕니다. 네. 그렇죠. 하루에 5,000원 만원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런 의미에서 팟캐스트는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네. 김기덕 감독이 참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우리들의 현실의 이야기를 어떻게 포장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 영화를 보면 이게 현실이야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렇죠. 이게 현실이고 희망 없고 복수를 그 대신 자기 손으로 하려고 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누구 손에 해야 돼요? 그 복수는 그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한 게 더 불행한 거예요. 그게 용서받지 이제 못한 것보다. 이 사람이 복수를 각자 이런저런 다이다이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이런저런 이력이 있는데 신학도이기도 했어요. 잠깐.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자신은 그만큼의 그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만뒀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역량 때문인지 영화 속에서도 그 구원, 속죄 약간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복수하지 말고 용서했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복수를 해도 되는데 해봤자 자기 손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속죄와 구원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나요?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영화는 아닌데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영화는 아닌데 이제 다른 영화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섬과 수침불명이 뭔가 연결되는 내용이 있어요. 연결되는 내용이 있고 일단은 그 김기덕의 스토리 그 어떤 그 영화 풍을 얼핏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음 편 영화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김기덕 영화는 언제부터 그럼 속죄와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나요? 이제 그런 신학 아니 그러니까 그 영화 작품이 어느 작품부터? 피에타에서는 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건데 계획되지 않은 질문은 좀 그런가요? 근데 영화 전반에 걸쳐서 그런 메시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악어도 그렇고 그런 내용이 있었죠. 섬에서도 그렇죠. 섬에서는 자궁으로의 회귀가 구원이고 속죄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없고 여기는 못 특별한 메시지는 없는 것 같아요. 길바닥에 놔두고는 편지 한 장 그거에 기대를 했었지만 그것마저 잡지를 못했다는 거지. 그쵸, 그건 희망이었지만 희망을 잡지 못했죠. 그렇죠. 이미 그거는 날아간 희망. 오늘마다 이렇게 해롱해롱인데 왜 대단히 잘 집어내지? 평소 아니란데. 네. 그렇군요. 그럼 김기덕 영화에서는 누군가가 용서를 하면 그냥 그 김기덕 영화의 모든 스토리는 바뀌겠네. 그거는 이제 김기덕 아저씨한테 달려 있죠. 근데 네, 알겠습니다. 어렵네. 저라면은 이제 진짜 어렵다. 얘기가 김기덕이라면 그런. 맞아요. 얘기를 근데 김기덕 영화 속에서 그런 상황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용납하고 그게 가능이나 하겠냐고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하지. 그러니까 근데 안 하는 장면들이 나오겠죠. 계속 영화는. 네. 근데 그러니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용서해라. 해봐야. 아니 복수를 해봐야 자기만 손해다 이런 거지. 그죠? 이렇게. 복수한 사람 치고 잘된 사람 봤나요? 그 영화에서도. 총 맞았지. 무릎에 총 맞고 무릎 관절 나가고 경찰서로 갔잖아요. 네. 참 슬프게 그 아버지가 무릎에 총을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장애를 가지고 이제 사라지잖아. 근데 그 아들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무릎에 총을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네요. 하필이면 개 눈이 개한테 죽고. 개 눈이는 개한테 죽고. 그렇죠. 인과응보 그런 건가 또? 인과응보는 그 개눈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개눈만 해당되는구나. 네, 아무튼 좀 어렵습니다. 네네네. 어렵지만 아직까지 좀 어렵습니다. 네. 아직까지 아니 계속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겠다. 네, 맞아요. 우리 서울시 복지재단 UCC 저희가 대상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락PD 먼 얘기잖아요. 네? 먼 옛날 얘기잖아요. 지난해 건데 그거를 심사했던 KBS 프로듀서가 심사평으로 향후에 김기덕 감독의 영화를 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런 작품을 만들어서 대상을 받아놓고 계속 그렇게 그 영화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가 김기덕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남의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의의를 위해서만.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KBS 거죠. 프로듀서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네. 저희 작품을 보고 300만 원 받아 대상. 그러니까 김기덕을 싫어할 수는 없다는 거지. 저 어쨌든 영화 보면서 힘들었어요. 김기덕 영화는. 그러니까 지금 김기덕 영화 중에서 지금 이 수치불명이 그 뭐 일반적인 기준에서 좀 난이도가 높은 쪽인가요? 낮은 쪽인가요? 어떤가요? 이거 평이한 것 같아요. 이거는. 평이한 폭력성에선. 폭력성이나 뭐 이런 거 평이한 수준인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강한 스토리도 있나요? 악어 정말 좀 힘들었어요. 저 보면서. 그다음에 요즘에 나온 것도 메비우스띠 이런 것도 뭐 장면 좀 세죠. 이것도. 창국 엄마가 창국을 먹는 장면이 우리나라 상영할 때는 없었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저는 극장판을 보지 못했고 요번에 처음 이 DVD를 구하려 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DVD를 못 구했어요. 저도. 그래서 불법 다운로드를 받아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막이 빠진 게 많아가지고 미국 애들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알고 몇 마디 아는 말 이렇게 들었는데 그럼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편지건도 긴가민가 해서 아까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네네네. 네, 수침불명 뭐 준비하셨는데 더 뭐 하실 말 있으세요?
오늘 몇 장이나 3장? 거의 얘기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10포인트로 3장씩 준비해. 네, 지난주에 우리가 아주 감동적인 영화를 같이 기분 좋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의욕을 상실했다고 얘기했는데 역시 김기덕은 김기덕이다. 이런 감독도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을 했습니다. 네. 감론을박은 대단히 많은 것 같아. 그렇죠? 네. 김기덕 영화를 할 때 대체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서 이게 아주 좋은 영화 그렇죠. 프로그램이죠. 이건 똑같은 여담인데 얘기하면 안 되죠. 혹시 막대 먹은 영애 씨 보시나요? 아니요, 안 보는. 다 안 보시는구나. TV가 없어요. TV를 안 본 지 한 2년 넘은 것 같아. 네, 아주 그 영의 그 주인공 엄마의 아주 진상 친구가 나오는데 이 영화 속에 잠깐 나오더라고요. 카메오로. 굉장히 반가웠는데 그 얘기를 나눌 분들이 안 계시네요. 그렇군요. 네. 거기 여자분 몇 명 나오지도 않는데? 그렇죠. 그 배추밭의 주인, 여자 주인. 머리끄댕이 잡히고. 네네네. 그분 유명한 조연 유명한 배우인데. 저는 잘 모르는 배우였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분 유명한 그렇군요.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분이 그 전서부터 연기 내공이 대단하신가 보지. 네네. 김기덕 영화에 조연도 함부로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강한 역들을 다 해야 되는데. 대단하십니다. 네, 어쨌든 뭐 다음 우리 영화는 그럼 이제 어느 분이 하시는 거죠? 제가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소금사먹님 다음 영화는 어떤 영화로 준비하실 것 같아요? 한나와 그 자매들. 한나와 그 자매들? 네. 한나와 그 자매들. 조금만 뭐 어떤 얘기? 아니 한나 그 자매들은요. 그 우디 앨런 전형적인 모습, 우디 앨런 전형적인 영화이고요. 몇 년도 영화예요? 한나 그 자매들이요? 네. 제가 또 불시에 질문 드렸는데. 1986년이요. 80년대. 맨하튼을 원래 인테리어를 하려고 했었는데 인테리어가 제가 DVD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 패스하고 한나와 그 자매들. 한나 그 자매들. 네, 알겠습니다. 한나 and Sisters. 그렇죠?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엔 또 우리가 우디 앨런 만나서 저희가 그 전체적인 다운로드 수를 보면 우디 앨런이 굉장히 인기가 높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김기덕 감독도 좋아하시는 분 많나 봐요. 네. 그래갖고 저희가 감독 특집을 포인트를 잘 잡았어요. 근데 오늘 그 김기덕 영화를 솔직히 제가 준비를 많이 못 해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얘기가 좀 뭔가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 되나? 감론을박이 막 좀 이렇게 좀 붕 떠 있는 듯한 느낌. 정리는 안 돼 있죠. 정리가 전혀 안 되는 그런 것 같아서. 이 영화 자체가 그래요. 이 양반. 그런가요? 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할 얘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영화가. 그쵸. 할 얘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할 얘기가 없게 만드는. 아니 이 영화 안에 들어가 있는 한국의 모습이 너무나 다채롭고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을 이렇게 막 던지고 있는데 이거를 다 다루려고 그러면 저희가 한 2시간에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담고 있는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너무 안타깝네요. 그게. 주한미군 다문화 뭐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개 잡는 것부터 해가지고 끝이 없죠. 상이용사. 그렇죠. 국궁만 아마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천추태산 발효홈이라고. 거기서 총과 활은 같죠. 활이 중요한 복수의 매개체로 쓰였죠. 맞다. 활도 폭력성이 있네. 맞아요. 네, 아무튼 이번에 그 김기덕 영화는 그래도 지난번 선보다는 평이한 영화예요. 아니 이야기가 굉장히 다채롭게 잘 진행된 것 같아요. 지난번 섬에는 저랑 우리 소금사모님 깜짝 놀래가지고 세상 이런 영화 다 있네. 두 분은 아주 무난하게 이런 영화 있어 그러시는데 그렇죠. 깜짝 놀래가지고 할 말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나름 데뷔를 해서 할 말이 있었습니다. 점점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군요. 다음 김기덕 영화 한번 가봐. 센 거는 기대가 되시나요? 아니 근데 진짜로 센 걸로 갑시다. 뭔가 달라요. 느낌이 좀 다른 느낌이 있어서 괜찮은데요? 김기덕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보고 그럼 싶어요. 피에타를 봐야 되는데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그렇죠. 피에타도 봐야 되고. 근데 악어를 갑시다. 초반기로. 악어 또 폭력으로 가나요? 폭력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악어 폭력적이지 않다고? 폭력적이죠. 여성에 대한 폭력이 초반에 굉장히 심하게 나와서 저도 좀 기분이 나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장치가 그 후반부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반증하기 위한 그런 장치더라고요. 김기덕도 기대가 되고 네네. 우리 우디 알렌 또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엄청나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오늘 김기덕 감독 얘기를 하면서 현실 사회를 리얼하게 오히려 이게 더 현실이다. 이게 더 현실이고 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아주 김기덕 감독은
떳떳하게 네. 당당하게 우리 앞에 휙 던져놓는 것 같아요. 그 영화들을. 그렇죠. 우리들이 그동안 피해하고 싶어 했고 또는 그 뭐 무시했던 그런 사회 문제들이나 우리 인간의 문제들이 김기덕 영화를 통해서 아주 우리가 피할 수 없게 만드는.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가질 수도 없고 해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김기덕 감독은 정말 담대하게 그걸 던져놓는 것 같아요. 고민을 그렇죠. 좀 해봐라. 네. 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확 얘기를 했을 때 그렇죠. 김기덕 감독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진짜로. 막 김기덕 감독 되게 굉장히 전문가가 있으면 네. 좀 이렇게 궁금한 것도 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 진짜 생각도 답답해. 있고. 이 양반이 참 담대한 양반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대종상 시상식인가요? 그 중간 한번 나갔잖아요. 그럴까요? 네. 그 피에타 네. 그 칸네 영화제인가 거기서 대상 받아먹고.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영화제 청룡영화제인가 대중영화제에 딱 나타났는데 후보에도 못 들었나. 하여튼 대상을 못한 거예요. 네. 김덕 감독은 나름 자기가 뭐 좀 할 줄 알았더니 그러면서 한국 영화제 썩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나갔어요. 썩었죠. 최근에. 그렇죠. 썩었죠. 네, 하여튼 김기덕 감독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멋진 남자다. 네네네.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자신의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아주 정확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떳떳하신 것 같고 멋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김기덕 영화가 많이 기대가 되네요. 네네네. 네, 우리 또 오늘 하루 오늘 이번 방송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패널분들 다들 감기들 나으시고 다이어트 성공하시고 피로 푸시면서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다이어트 성공했어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